닥치는 대로 읽어주마. 안녕하세요, 성환경입니다. 저희가 문재인의 운명을 읽으면서 댓글놀이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댓글 이벤트, 굳이 놀이를 붙이고 싶었어요. 댓글놀이, 놀아보자는 거죠 뭐.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에 올라온 댓글들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인사말 가름할까 합니다. 저희 첫 번째가 유시민의 항소이유서였어요. 이걸 저희 팟캐스트에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이 아직도 꾸준히 듣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한 일주일 전에 김지영 님이 눈물 쏟아지네요.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 역시 읽으면서 그런 감정이 들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한 열흘 전에 강기윤 님이 아이튠즈만 있는 줄 알았는데 유튜브도 있었네요. 정주행하겠습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유튜브 댓글들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유튜브 댓글들인데, 근데 참고로 저 유튜브도 듣지만 저 유튜브 레드 씁니다. 근데 저는 아이폰이라 저는 아이튠즈, 그러니까 애플 팟캐스트로 주로 들어요. 거긴 리뷰가 별로 없던데 거기도 좀 달아주세요. 강기현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부릉님 한 2주 전에, 저 이런 댓글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희 스태프들은 악성 댓글이라고 그러는데 저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해요. 내용 소개해 드릴게요. 오프닝이 쓸데없이 길고 재미없어요. 뜬금없이 자기 자랑을 주절주절 늘어놓는지도 모르겠는데 항소이유서 들으러 왔다가 암 걸리고 갑니다. 아하, 이거 어떡하죠? 빠른 치료 기원하겠습니다. 암 걸리고 마셨네요. 근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뜬금없이 자기 자랑. 저도 팟캐스트 하는데 제 자랑도 좀 하고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래야죠. 아무 얘기 없이 본문만 읽으면 제 팟캐스트 뭐하러 합니까? 아무튼 이런 의견 좋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달아놓으셨네요. 12분 20초부터 들으세요. 스킵해서 12분 20초부터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부롱님,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제 자랑을 좀 할 거예요. 왜냐면 전 잘났으니까요. 참고 들으세요. 그리고 이사랑님, 유시민 학생 대단하시네요. 슬픈 우리 역사입니다. 야당은 들어라, 똑바로 해라. 네, 똑바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동호님 같은데 D가 아니고 T로 시작하시네요. 통호 유님, 통호 유동호님, 앞으로 좋은 글, 아름다운 이야기, 그리고 멋진 그림과 우리 내 인생도 모두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이거 혹시 제가 아는 유동호 그 친구인가? 아무튼 유동호님 고맙습니다. 이건 5개월 전, 처음 시작할 때 달아주신 거네요. 강원준님이 리치왕님 만만세. 리치왕은 게임 와우의 절대 강자죠. 제가 리치왕을 더빙했었습니다. 이거 언제적인데? 요즘 와우 안 하잖아요. 롤 시대 아닌가요? 롤에는 제가 아마 다리우스란 역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강원준님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에피소드 3, 대한민국 헌법 풀림님이 4개월 전에, 와 진짜 너무 좋다. 지금 사회법 배우는데 너무 좋아요. 고맙습니다. 근데 왜 와에 유유유가 붙었을까요? 너무 좋은데 왜 유죠? 유는 좋아서 우는 거였군요. 아하. 고맙습니다. 다이니님, 성환경, 혹시 로이 머스탱 하셨던 성환경 씨인가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맞습니다. 제가 로이 머스탱 했던 성환경입니다. 로이 머스탱 매력적인 캐릭터죠.
그리고 천상병 시인의 시몸 종원배님이 조회수나 구독자 수에 얽매이지 않고 이런 좋은 컨텐츠 계속 이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 역시 고맙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삶은 달걀님이 고3인 학생인데요. 힐링이 되네요. 고된 수험 생활에 이런 팟캐스트 유튜브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완경님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지금 막 밖에서 스텝이 얘기하네요. 닮은 살걀입니다. 삶은 달걀이 아니고 닮은 살걀. 오, 대박인데요. 닮은 살걀. 고3 학생인데 네이밍 센스 좋습니다. 닮은 살걀.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이회수 작가님의 우리 작품들을 쭉 했었죠. 저희가 그 유튜브에는 예고 영상에서 저하고 이회수 선생님하고 읽는 장면 그거를 영상 클립으로 내보냈었어요. 이지은 님이 이런 영상이 팟캐스트 정말 잘 듣고 있어요. 가마롬 님이 이회수님과 함께 네, 이회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저 이회수 선생님하고 친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읽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 거의 뭐 한 분이 댓글을 2배를 해주셨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영신 최영신님이겠죠. 요즘에 달아주신 거예요. 며칠 전에 계속 운명 1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운명 1회선 최영신님이 감사합니다. 운명 읽고 싶었던 책인데 미처 바빠서 못 읽었네요. 일하면서 듣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그때의 모습이 연상되어 슬픕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이 어렵게 힘들게 뿌려놓은 씨앗이 10년을 무럭무럭 잘 자라서 모든 국민과 함께 자라고 계세요. 이제 편히 쉬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운명 2에는 계속 잘 듣고 있어요. 수고하시는 모든 스태프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서가는 두 분의 민주주의 존경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분이 많았으면 합니다. 운명 3에서는 송환경님 목소리 너무 좋아요. 귀에 쏙쏙 잘 들어와요. 힘들겠지만 계속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 또 문재인 운명 11에서는 일복 터진 이니님 변호사 때 비서실장 때 이제 대통령 되셔도 할 일은 여전히 쌓여서 치아가 걱정됩니다. 그리고 그때 노무현 탄핵 고향에서의 부엉이 밥이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네. 그리고 운명 12에서 여자 이진희 님이 여기에서의 댓글은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여기서밖에 접하질 못해서. 물론 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 댓글 놀이에 애플 팟캐스트와 팟빵 그리고 유튜브 저희가 3군데에서 내보내고 있거든요. 어디든 괜찮습니다. 그리고 댓글 고맙습니다. 그리고 악성 댓글 저 굉장히 좋아하니까요. 그런 거 욕도 많이 올려주셔도 좋습니다. 전 뭐 그런 걸로 안 걸리지 않아요. 오늘은 뭐 유튜브 댓글만 조금 소개시켜 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댓글들이 좀 많이 올라온 팟빵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팟빵 댓글은 제가 좀 짬나는 대로 좀 답글들을 좀 달아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한 편 하나하나 달고 있습니다. 팟빵 댓글은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게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최영신님, 영신최님 고맙습니다. 댓글을 이렇게 편편마다 달아주시는군요.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남북 정상회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번 편에 말씀드렸던 저희의 첫 번째 광고 듣고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김손님! 괜찮아요 손님. 오늘 처음 와봐서 그래요. 김손님 씨, 반갑습니다. 귀인이요, 귀인! 오늘 저녁 간식 사러 온 귀인 김손님이요! 19분 만에 나타난 귀인. 당신은 지금 마포구 중동 성산 대우아파트 후문에 있는 친절하고도 깨끗한 GS25 중동 해분점에 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만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그곳. 와, 이런 근사한 편의점이 있을 줄이야. 24시간 언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편의점의 문이 열린다. GS25 중동 해분점 365일 대개봉. 남북 정상회담. 비서실장을 하는 동안 가장 큰 일은 2007년 10월의 남북 정상회담이었다. 참여정부의 남북 정상회담 기본 원칙은 국정원, 통일부 등 대북 관련 공식 기구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은 과거처럼 물밑에서 비선을 내세워 추진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확고했다. 또한 성과가 담보되지 않는, 만남 자체를 성과로 삼는 회담은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확고했다. 그래서 육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타결된 연후에만 남북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육자회담 타결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서 혼선을 빚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다. 2005년 6월 6.15 공동선언 5주년을 맞아 대통령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보내 김정일 위원장을 만나게 했다. 모든 내용을 나를 대신해서 방북한 정동영 특사와 허심탄회하게 의논해달라는 요지의 친서를 보냈다. 이때 정 특사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육자회담을 조기에 재개하고 그 성과를 이어받아 남북 정상회담도 열고 싶다는 대통령 의중을 전달했다. 김정일 위원장은 아주 기분이 좋았다. 좋은 시기가 되면 나를 잡자고 했다. 드디어 2005년 9월 육자회담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9.19 공동성명이 채택되자 머지않아 북측에서 정상회담 관련 회신이 올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부시 행정부가 9.19 공동서명을 채택하고 돌아서자마자 북한의 마카오 주거래 은행인 BDA 내 북한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9.19 공동성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우리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북한은 BDA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지 못했다. 북한은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 실험에 이어 10월 초 핵실험을 저지르고 말았다. 남북 정상회담은 한참 더 밀리고 말았다. 정상회담 이전에 안희정 씨와 문성근 씨도 각기 대북 접촉을 하긴 했다. 하지만 안희정 씨는 북측에서 먼저 제안이 와 한번 의논해 볼 만한 사안인지 확인해 보러 갔던 것이다. 2006년 가을께였다. 안희정 씨 판단에 따르면 별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했다. 국정원에 알려주고는 그걸로 끝냈다. 문성근 씨도 그에 훨씬 앞서 2003년 가을쯤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북한을 다녀왔다. 정상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에 임하는 노 대통령의 진정성을 이해시키는 수준이었다. 그런 접촉이 분위기 조성에는 도움이 됐을 것이다.
2006년 11월 김만복 원장이 국정원장에 취임하면서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해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통령은 큰 무게를 두지 않고 무리는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2007년 5월 17일 대통령과 함께 광릉 수목원을 다녀온 따스한 오후였다. 백종천 안보실장이 관저에서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2, 3개월 준비해서 8월 15일 전후에 반드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대통령은 비서실장, 안보실장, 국정원장이 구체적으로 진전시켜보라고 지시했다. 그 뒤 매주 목요일 3인이 만났다. 안골 모임이라고 불렀다. 실무자로 박선원 안보전략비서관 한 사람만 배석시켰다. 백 실장은 BDA 문제 해결과 육자회담 재개를, 김만복 국정원장은 대북 접촉을 개시하기로 했다. 양측 모두 이를 신속하고 성과 있게 진행시켰다. 6월 초 우리 주도의 구상으로 BDA 문제가 풀렸다. 김만복 원장은 남북 장관급 회담차 내려온 북측 수석대표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논의를 위해 대통령 특사를 보낼 의향이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처음 백 실장과 김 원장은 북한에서 답신이 있을 경우 내가 특사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나는 상황을 보고 순리에 맡기는 게 좋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통령께는 구체적인 진전이 있을 때마다 구두로 진행 상황을 보고드렸다. 7월 말 정도 모종의 연락이 올 것 같다고 해서 7월 중순부터 기대를 갖고 있었다. 그런데 7월 17일 저녁 아프가니스탄에서 급보가 날아들었다. 선교 활동을 벌이던 24명의 샘물교회 목사, 전도사, 선교사 그리고 열성 신도들이 탈레반에 의해 납치당했다는 거다. 북측으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기다리던 백종천 안보실장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7월 22일 아프가니스탄에 급파됐다. 그런데 7월 말 북측에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 나는 아프간 인질 사건 해결을 관장해야 했고 김만복 원장이 북한에 가게 됐다. 북한을 다녀온 김 원장이 정상회담 추진에 합의를 하고 왔다. 다음부터는 급물살을 탔다. 극도의 보안은 유지하면서도 몇 사람이 실무적으로 더 붙어서 일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실무 접촉도 진행했다. 정상회담 일정이 도출됐다. 8월 28일이었다. 대단히 촉박한 일정이었다. 일단 국민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공표 이후엔 거의 모든 청와대 인력이 달라붙어 실무 준비에 들어갔다. 회담 준비가 한창일 때 북한에서 수재가 났다. 북측에서 회담 연기를 제안했다. 아쉬움은 있었지만 준비는 훨씬 충실하게 할 수 있었다. 중간에 북한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회담 준비사항 협의차 서울에 내려왔다. 그런데 우리가 제기했던 주요 의제에 대해 갖고 온 내용이 거의 없었다.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실망을 표시했다. 대통령은 우리 쪽에서 주장하는 여러 내용을 북한의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북한판 버전으로 만들어 전달하라고 지시했다. 나중에 다행히 북측이 이를 많이 수용해서 회담의 알찬 성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 여기서 앞에 몇 번 언급됐던 BDA, 방코 델타 아시아, 마카오에 있는 소규모 은행입니다. 1970년대부터 북한과 거래해 북한의 거의 유일한 외환 결제 창구 역할을 한 은행이죠. 2005년 미국으로부터 북한의 돈 세탁 창구로 지목돼 거래가 동결됐습니다.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이어갈게요.
노란 선을 넘어서. 회담이 결정난 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제 중 하나는 대통령이 어떤 방법으로 북한을 가느냐였다. 김대중 대통령은 6.15 정상회담 때 비행기로 갔다. 공항에 영접 나온 김정일 위원장과 악수하는 장면이 그 회담을 상징하는 모습이 됐다. 우리는 남북관계의 진전을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고 싶었다. 가장 욕심을 부렸던 방법은 철도였다. 당시 철도가 개성까지 연결됐고 화물도 통행을 했는데 아직 사람의 통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대통령이 열차로 다녀오게 되면 남과 북의 끊어진 철도길이 명실상부하게 열리는 것이었다. 북한의 철도로 가는 방안을 강력히 주장했다. 북측에서도 아주 진지하게 검토를 했다. 그런데 개성 위쪽부터 평양까지의 선로가 시원찮다고 했다. 단시일의 보수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어쩔 수 없었다. 나중에 베이징 올림픽 때 남북 공동 응원단이 철도로 북한에 가는 것으로 합의하는데 만족해야 했다. 남은 길은 육로였다. 대통령이 육로로 군사 분계선을 넘고 북한 주민들이 보는 가운데 평양까지 차량 행렬로 간다면 그것도 큰 의미가 있을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이 승용차를 타고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이 너무 밋밋할 것 같았다. 군사 분계선 앞에서 국민들에게 인사 말씀을 남기고 떠나는 모습을 더한다 해도 군사 분계선을 넘는 모습의 밋밋함은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것이 고민이었는데 북측과의 실무협의팀에 있던 의전 비서관실 오승록 행정관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놨다. 대통령이 군사 분계선을 걸어서 넘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잠깐만 발상을 바꾸면 되는 기막힌 아이디어였다. 군사 분계선이란 것이 어떤 모습인지 주변에 철조망 같은 게 있는지 물어봤다.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포장된 도로라고 했다. 어디가 군사 분계선인지도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 걸어서 넘는다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주냐고 했더니 북측의 양해를 얻어 임시로 선을 그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했다. 북측이 양해해 주겠냐고 물었더니 협의해보지 않았지만 그동안 북측의 협의 태도가 대단히 협조적이라고 했다. 속으로 실무 협의가 안 되면 국정원장에게 부탁해 북측의 통일전선부장과 협의토록 하면 그 정도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렇게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남은 문제는 대통령이었다. 대통령은 평소에도 그런 자규적인 이벤트나 연출에서 보여주는 행사를 매우 싫어했다. 남북 정상회담 때는 성과에 대한 부담 때문에 출발할 때 일체 이벤트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심지어 청와대에서 북으로 출발할 때 대국민 담화 같은 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성과가 있을지 없을지 알 수 없는 마당에 회담하러 가는 모습만 떠들썩하게 해서 마치 회담 자체가 성과인 양 포장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나를 비롯해 여러 사람이 정상회담이 이어져 나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남북의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가 큰 성과라고 아무리 말씀드려도 소용없었다. 출발 때 일체 이벤트를 하지 말라고 여러 번 강조하고 그런 건의를 하면 나무라기까지 했다. 다들 대통령이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실제로 오상호 의전 비서관이 먼저 대통령께 그 아이디어를 말씀드렸다가 야단만 맞았다. 할 수 없이 내가 총대를 매기로 하고 대통령이 참석한 실무회의 때 북측하고 이미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보고드렸다. 그제서야 마지못해 수락했다. 다행히 그 후 북측에서도 군사분계선에 선을 긋고 걸어서 넘는 것을 동의해줘 허위 보고를 면했다. 당일
걸어서 노란 선을 넘는 대통령 내외분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대통령은 그 선 앞에서 소감을 말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단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단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선 앞까지 배웅을 나간 우리에게 손을 흔들어 작별하고는 선을 넘어 북으로 갔다. 우리는 대통령 내외분이 북쪽 사람들에게서 꽃다발을 받고 환영받는 모습을 남쪽에서 지켜봤다. 우리는 대통령 일행의 모습이 북쪽으로 사라진 후 우리도 군사분계선을 한번 밟아보자 하곤 행여 그 선을 넘으면 시비거리가 될까 조심하면서 노란 선 위에 서서 기념사진을 찍고는 돌아봤다. 대통령이 걸어서 군사분계선을 넘은 효과는 대단했다. 군사분계선을 노란 페인트 선으로 그어놓으니 더 극적으로 보였다. 대통령이 회담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그 장면이 TV에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나왔다. 특히 북쪽에서 다른 영상이 넘어올 때까지는 그 장면만 계속해서 틀어주다시피 했다. 북으로 간 방문단 일행도 평양 백화원 초대소에 도착해서 TV를 틀어보니 온통 그 이야기여서 감격했다고 한다. 국내 방송은 물론 세계 유수의 방송들도 매시간 주요 뉴스로 그 장면을 연속으로 내보냈다. 결국 그 장면이 전 세계적으로 14 정상회담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됐다. 대통령도 돌아와서 그 장면에 대해 매우 만족해 했다. 나중에 14 정상회담 유공자를 표창할 때 청와대에서는 맨 처음 아이디어를 낸 오승록 행정관을 표창 대상으로 올렸다. 오 행정관은 대통령으로부터 근정 포장을 받고는 가문의 영광이라고 했다. 나로서도 그런 역사적인 장면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이 참모로서 두고두고 보람이 아닐 수 없다. 노 대통령 서거 일주기 때 중진 화가 50여 명이 서울에서 추모 전시회를 열었다. 그 전시회의 이름이 노란 선을 넘어서였다. 개막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했는데 대통령이 넘은 노란색 군사 분계선의 감격과 그에 얽힌 비사들이 생각났다. 사실 평양에 따라가 회담을 지켜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다. 하지만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으로서 양 정상이 논의할 의제와 공동 성명, 합의문에 담아야 할 사항을 총괄적으로 준비해야 했다. 게다가 대통령이 북에 가 계신 동안 청와대를 지키고 비상대기를 해야 하니 어쩔 수 없었다. 만약에 돌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했다.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가운데 북측에서 소식이 오기를 신경을 곤두세우고 기다렸다. 정상회담 타결되기 몇 시간 전인가 백종천 안보실장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 시간까지 진행된 북측과의 실무 합의안을 보내왔다. 읽어보니 굉장한 성과였다. 문안은 좀 더 다듬어질 것이라고 했다. 백 실장에게 돌아올 때 개성공단은 반드시 들러되 가능하면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안 되면 김영남 위원장과라도 함께 방문할 수 있도록 밀어붙여보라고 주문했다. 몇 시간 후 최종 합의가 나왔다.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했던 의제들이 대부분 합의문에 담겨 있었다. 어디 가서 혼자 만세 삼창이라도 하고 싶었다. 감격스러웠다. 우리가 욕심을 냈던 것이 거의 들어가 있었다. 딱 하나 빠진 게 있다면 정상회담 정례화였다. 사실 대통령은 처음부터 거기까지는 무리라고 생각하는 눈치였다. 그러나
남북 관계에 임하는 다음 정부의 자세가 우리보다 못할 것을 예상하면 그렇게까지 해둬야 남북 관계에 후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 생각을 대통령께 말씀드리고 백 실장과 김만복 원장에게도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아쉬웠다. 그들이 돌아온 후 왜 안 됐냐고 물어봤다. 우리는 제안을 했는데 북에서 난색을 표했다고 했다. 북에서는 정상회담 정례화라고 하면 남북이 교대로 방문하는 것을 상정하는데 아직 김정일 위원장이 남쪽을 방문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영남 위원장이 대신 방문하면 남에서는 사실상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비난할 테고, 어쨌든 김정일 위원장이 이번에는 자신이 서울을 방문할 차례라는 식으로 압박받는 상황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에서 원할 때까지는 늘 우리가 북으로 가서 회담하는 것으로 합의하면 되지 않나 생각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정상회담 귀국 보고 도라산역 행사가 길어지면서 대통령의 청와대 귀환 시간이 늦어졌다. 청와대에 밤늦게 도착한 대통령은 피곤한 줄도 모르고 연신 싱글벙글이었다. 다들 덕담을 건네며 축하를 드렸다. 김정일 위원장이 며칠 더 묵고 가라고 제안했을 때 대통령이 보였던 순발력 얘기부터 군사분계선 노란선의 비밀에 이르기까지 많은 일화와 에피소드를 털어놓으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나고 보니 역시 아쉬운 게 남북 정상회담이 좀 더 빨리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 될 수도 있었다. 육자회담이 풀려서 정상회담 분위기가 무르익을 시점에 터진 미국 재무부의 BDA 동결 조치가 남북 정상회담까지 동결시키고 말았다. 그 바람에 한 1년을 공백으로 흘려보냈다. 그 공백 없이 정상회담이 열렸으면 남북 관계는 훨씬 많은 진도가 나갔을 것이다. 더 아쉬운 것은 국회 비준이다. 정상회담이 잘 끝났지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음 정부로 넘어가기 전에 회담 성과를 공고하게 해둘 필요가 있었다. 남북 정상 간의 합의는 법적으로 따지면 국가 간 조약의 성격이다. 14 공동선언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해당했다. 그래서 나는 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땐 유엔 총회에서도 지지 결의를 할 만큼 분위기가 좋았다.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하면 한나라당도 감히 정략적으로 반대하기 어려웠을 분위기였다. 그런데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가 끝내 안 했다. 그는 좀 더 구체적으로 후속 합의가 진행돼 재정 부담의 규모 같은 것이 정해지면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다 실기하고 말았다. 결국 정권이 바뀌면서 정상 간의 소중한 합의가 내팽개쳐지고 말았다. 정상회담의 풍성한 성과를 보면서 정부 출범 후 지긋지긋하게 고생했던 대북 관계의 여러 사건들이 떠올랐다. 사실 5년 내내 대통령과 우리를 힘들게 만든 것이 북핵 문제였다.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외교적으로 관리해낸 노 대통령의 철학과 인내력과 정치력은 대단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찌 보면 그 시기 지혜로운 리더십으로 나라를 구한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북핵 문제는 급격한 위기 국면으로 치달았다. 미국의 중유 공급 중단에 이어 북한의 핵 확산 금지 조약 탈퇴, 핵 프로그램 재개, 그리고 핵 사찰단 추방. 공화당 부시 행정부 네오콘들은 강경 주장을 쏟아냈다. 북폭 공격을 주장하기도 했다.
대통령 취임도 하기 전 당선자 시절이어서 외교적 지위가 취약한 입장인데도 그분은 대단히 단호하게 임했다. 북핵 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 북한에 대한 공격이나 공격 가능성 언급도 안 된다. 특히 한국의 동의 없는 무력 행사는 절대 안 된다. 심지어 미국의 봉쇄 정책도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보수 진영과 보수 언론들이 마치 미국과 다른 견해를 갖게 되면 큰일 날 듯 걱정을 쏟아내며 공격을 했지만 끄떡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뜻이 워낙 강하니 결국 부시 행정부도 대북 강경 일변도 정책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결국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 과정에서 우리도 이라크 파병을 통해 미국을 돕는 성의를 보이는 등 신뢰를 높여가면서 육자회담의 틀을 마련했다. 육자회담을 통한 완전한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고 북한의 모든 핵 프로그램 폐기와 함께 동북아의 영구적 평화를 위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구조를 만들게 됐다. 육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가 잘 해결됐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남북 정상회담도 가능했다. 그 긴 과정 동안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북한과 신뢰를 쌓아나간 것의 결실이 정상회담이었다. 남북 간 평화라는 건 신뢰를 통해 이루어진다. 서로 믿지 못하면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막바지에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 우리와 북측 간의 신뢰가 놀랄 만큼 좋아졌다는 사실이었다. 남북 정상회담 말고도 일상적인 남북 접촉이나 교류도 참여정부 기간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정치라는 것. 정상회담의 감격은 오래가지 않았다. 전국은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로 접어든 상태였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대통령에게 말씀드리기조차 민망한 상황들이 벌어졌다. 모두 정치권으로부터 당한 일이다. 우린 속수무책으로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아픈 건 여당 의원들이 보여준 이른바 대통령과의 차별화였다. 정상회담 훨씬 이전부터 시작된 일이었다. 아무리 정치판이라지만 대의나 원칙은커녕 최소한의 정치적 신이나 인간적 도리조차 사라진 듯했다. 대통령과 참여정부에 대한 지지가 외관상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차기 대선 전망은 어두워 보이니 지도급에 있는 사람들부터 대통령 참여정부와 대립각을 세워가기 시작했다. 참여정부나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통해 자기 입지를 다져보려는 속셈이었다. 대통령은 분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워했다. 대통령이 선거를 치른 2002년 대선 때에 김대중 대통령 지지도는 아주 낮았다. 노 대통령 임기 말보다 훨씬 좋지 않았다. 당시 쇄신이니 뭐니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겨냥해 공격하고 차별화하면서 자기 입지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대통령은 그런 것에 늘 반대했다. 한 번도 김 대통령을 공격하거나 결례될 언행을 하지 않았다. 이른바 차별화라는 행태에 국민들이 박수를 보내준다고 얼핏 생각할지 몰라도 짧은 생각이다. 결국 국민들은 넓고 길게 본다. 그런 행태에서 오히려 배신의 면모를 보고 실망하는 법이다.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기부정이나 진배 없다. 노 대통령은 동교동 출신이 아닌데도 그렇게 처신했다. 그런데 이번엔 대통령과 같이 열린 우리 당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핵심의 사람들이 더 심하게 했다.
대통령으로선 인간적으로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꼈다. 그래서 상처가 더 깊었다. 특히 대통령이 가장 큰 기대를 걸었던 정동영 전 의장의 행보는 그분을 너무 아프게 했다. 대통령은 정동영 전 의장에 대해 사실 각별한 애정과 기대를 갖고 있었다. 당신과의 대선 경선 레이스에 마지막까지 함께 해줬던 그의 모습을 늘 고맙게 기억하고 있었다. 모든 도움을 주려 했다. 정 전 의장이 장관을 할 때든 당 의장을 할 때든 청와대 참모들에게 그를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최대한 도우라고 각별히 챙기곤 하셨다. 열린우리당이 분당 위기로 치닫고 있을 때 대통령과 정동영 전 의장의 중요한 회동이 있었다. 정 전 의장이 나에게 부탁해 이루어진 자리였다. 그때 정 전 의장의 태도는 지금도 이해하기 어렵다. 당시 정 전 의장 쪽 의원들이 선도 탈당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런 상황에서 그가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으면 뭔가 파국을 피할 방안을 가지고 와 대통령에게 이해도 구하고 협조도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생각했다. 그게 아니어도 두 분 사이에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는 내용의 대화가 이루어질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만나보니 그게 아니었다. 대통령이 탈당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그는 계속 당정 문제는 본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 말은 탈당을 하겠다는 말이었고 결국은 탈당을 통보하기 위해 만난 모양새가 되어버렸다. 그것으로 두 분의 대화는 막혀버렸고 만남은 유쾌하지 않게 끝났다. 배석한 나는 그 중요한 시기에 두 분의 대화가 그렇게 소득 없이 끝나는 것이 참 안타까웠다. 초반에 두 분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땐 나도 끼어들어 대화가 원활하도록 애썼는데 탈당 이야기로 넘어간 후로는 끼어들 여지조차 없었다. 열린우리당이 깨질 위기 때문에 속상해하고 노심초사하는 대통령에게 탈당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도대체 왜 만나자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게다가 끝난 후 회동을 비밀에 붙이기로 했는데 무슨 연유였는지 그가 언론에 회동 사실을 밝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방북 지원을 건의했다는 일부 대화 내용까지 털어놓았다. 그것으로 두 분의 만남은 뒤끝까지 좋지 않게 끝났다. 그날 대통령은 그로부터 절대 탈당하지 않는다, 열린우리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말을 꼭 듣고자 한 건 아니었다. 창당 주역답게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거나 적어도 내가 앞장서서 당을 깨지는 않겠다 또는 내가 먼저 탈당하지는 않겠다는 정도로만 대답했어도 두 분의 대화는 계속될 수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날 그의 대답을 듣고 곧 탈당할 줄 알았다. 그런데 그가 실제로 탈당한 것은 그로부터 2달가량 지난 후였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서둘러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파탄시켰는지 모를 일이었다. 우리 진영의 분열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계기가 그렇게 안타깝게 흘러갔다. 나는 당시 어쨌든 두 분이 협력할 수 있어야 그나마 대선을 제대로 치러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정동영 후보가 영남 지역에서 득표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 그날 이후에는 그런 계기를 다시 찾을 수 없었다. 두 분 사이가 어디서부터 어긋나게 된 것인지, 끝내 넘어서지 못한 어떤 오해가 있었던 것인가 안타까운 일이었다.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이 깨지는 것을 아주 가슴 아파했다. 당신의 정치 인생의 실패로까지 생각했다.
대통령이 가장 아프게 생각한 것은 대선 패배가 아니었다. 힘이 모자라거나 시운이 안 되면 패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패배하더라도 우리의 가치를 부둥켜 안고 있어야 다음에 희망이 있는 법이다. 당장 불리해 보인다고 우리의 가치까지 내버린다면 패배는 말할 것도 없고 희망까지 잃게 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당시 우리 진영이 열린 우리당을 깨고 나간 일을 대통령은 그렇게 보았다. 대통령은 계산하지 않는 우직한 정치가 길게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가장 좋은 길이라고 늘 강조했다. 그 말이 옳음을 스스로 증명하기도 했다. 길게만 보면 국민들 눈에는 뻔히 보이는 이치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보지 못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은 또 이런 강조를 늘 했다. 대선에서 질 수도 있다. 이기면 좋지만 늘 이길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러나 패배하면 패배하는 대로 다음에 대한 희망을 남기는 패배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대의나 원칙을 지키면서 대선에 임해야 한다. 특히 명분을 버리면 안 된다. 대의도 원칙도 명분도 다 버리고 선거에 임하면 이기기도 어렵고 패배 후의 희망까지 잃게 된다. 열린우리당은 과거 민주당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어 전국 정당화의 길로 나아갔던 것인데 성과를 허물어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자체가 퇴행이었다. 그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없다는 게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열린우리당이 깨질 때 당을 사수하겠다는 사람들을 말렸다. 열린우리당을 깨는 것이 옳지 않은 선택일 뿐 아니라 국민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할 선택이라고 확신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진영이 분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성환경의 슈퍼스타. 네, 오늘은 저도 선연히 기억나는 남북 정상회담 얘기와 그 뒷얘기였습니다. 처음에 기찻길로 가려고 했었군요. 야담이지만 저희 아이가 유치원 때 저에게 물었었습니다. 아빠, 통일이 뭐야? 그래서 저는 네가 가지고 있는 세계 지도, 세계 전도를 한번 가지고 와보렴. 그래서 커다란 세계 지도를 거실 바닥에 놓고 굵은 펜으로 여기가 서울, 자 여기서부터 시작한다. 줄을 그어서 평양으로, 그리고 쭉 이어서 북한을 넘어 러시아를 넘어 중국을 넘어 쭉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유럽까지, 스페인 저 끝까지, 이게 통일이다. 우리가 통일이 되면 기차를 타고 쭉 저기 유럽 끝까지 갈 수 있는 것. 아빠의 소원은 통일이 돼서 너와 기차를 타고 이 길을 따라 유럽까지 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기억이 오래 남았는지 저희 아이는 아직도 통일하면 그 장면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 날이 오겠죠. 기차를 타고 유럽을 가는 날.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댓글놀이 이벤트 많이 참여해주세요. 그래야 CD를 만들죠. 아니면 안 만들 겁니다. 네, 지금까지
기술 효과 그리고 그 외 많은 것. 장미라 박청춘, 우리의 타이틀곡 김문선, 대문 공병각, 음악 박병기 오유석, 그리고 저 송환경이었습니다. 저희의 자체 광고와 또 첫 번째 광고 들으시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뵙죠. 상황경의 슈퍼스타를 들으면 너의 견문 지식 늘어난다. 상황경의 슈퍼스타를 듣고선 내 인생이 달라졌다. 닥치는 대로 읽어주는 상황경의 슈퍼스타. 자매품 스튜디오 슈퍼스타도 있어요. 김손님! 괜찮아요, 손님. 오늘 처음 와봐서 그래요. 김선민 씨, 반갑습니다. 귀인이요, 귀인! 오늘 저녁 간식 사러 온 귀인 김손님이요! 19분 만에 나타난 귀인. 당신은 지금 마포구 중동 성산 대우아파트 후문에 있는 친절하고도 깨끗한 GS25 중동 해분점에 와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만 여태껏 느껴본 적 없는 그곳. 와, 이런 근사한 편의점이 있을 줄이야. 24시간 언제나 최상의 상품과 서비스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최종 결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새로운 편의점의 문이 열린다. GS25 중동 해분점 365일 대개봉.